수많은 영상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의 수준, 그리고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어휘의 수준이 과연 아이들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아이들 영상 노출 얼마나 되어 있나요? 혹시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 공부 이야기, 특히 문해력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문해력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문해력이 저하되는 나쁜 요인들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 문해력을 위해서 경각심이 확실히 들 수 있도록 영상 노출에 관한 현실적인 심각성 짚어드릴게요. 아이들이 긴 글 읽는 거 어렵고 막 힘들다고 툴툴거리거든요.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과서 지문도 어떤 단어는 하나의 글이 막 10장이 막 넘어갈 만큼 긴 글이 실려 있기도 한데요. 일부 아이들은 그런 긴 글을 마주하면 막 숨이 막 턱턱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글을 어떻게 읽냐면 읽고 싶은 것만 읽어요. 마치 영상을 막 10초씩 건너뛰며 보는 것처럼요.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글도 읽고 싶은 부분만 읽고 다 읽었다고 착각하죠. 그리고 자기가 이해 가능했던 그 정도만 딱 기억하고 믿어요. 내가 모르는 어휘, 배경 지식이 없는 부분은 싹 스킵을 하고 자기가 아는 부분만 취하는 거예요. 글을 왜곡해서 읽는 거죠. 글쓴이의 의도는 파악할 수도 없어요. 이 문해력이 없으면 오독과 오해가 필연적인 거죠. 국제학업성취도평가 피사에서도 우리나라 읽기 영역 순위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최근 10년 사이에 한 10% 정도 하락했어요. 근데 수학, 과학 영역도 조금 하락했는데 그것보다 읽기 영역의 하락폭이 훨씬 더 큽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이 원인을 분석해봤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영상 노출을 꼽고 있어요. 아니 2세에서 4세 정도 되는 이 어린아이들, 얘네들이 스크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 37분, 8세에서 10세가 되면 2시간 36분, 이게 다 평균이다 보니까 전혀 안 보는 아이, 엄청 많이 보는 아이, 이런 극단에 있는 아이들도 다 포함된 시간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어느 정도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문해력이 높아지듯이 디지털 영상에 많이 접하고 노출되면 그 미디어에서 제공해주는 정보가 얼마나 맞고 틀린지, 사실은 뭐고 의견은 뭔지 더 잘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디지털 정보에서 제공해주는 사실과 정보를 식별하는 이 식별률이 OECD 회원국 평균은 47.4%인데 우리나라의 아이들 25.6%, 뭐 반토막이에요. 디지털 기기의 보급률,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의 이용률은 엄청 높은데 그렇다고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이 높다기보다 오히려 낮죠. 특히 어리면 어릴수록 이 문해력 문제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 주체적인 판단이나 비판적인 사고보다는 맹목적인 모방을 한다는 측면에서 훨씬 더 위험하죠. 그렇다고 요즘같이 미래교육을 운운하는 시대인데 디지털 기기, 디지털 미디어랑 손절해버리는 것도 시대를 좀 역행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리터러시, 즉 문해력을 길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을 읽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이 디지털 문해력이죠. 이건 단순히 영상을 많이 본다고 절대로 길러지지 않거든요. 반대로 맹목적인 모방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텍스트, 글, 어휘, 문자로 문해력을 기르는 것부터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주로 사용하는 기관이 시각과 청각이거든요.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수동적으로 주는 정보를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또 흘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비판적인 생각을 하거나 숙고의 시간을 가지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영상을 받아들일 때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글은 논리성을 갖춘 어휘들의 집합체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읽는 행위는 굉장히 능동적인 행위거든요. 아이들은 천천히 한 문단을 읽고 또 잠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능동적으로 가질 수 있어요. 읽고 생각하고의 타이밍에 자율성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EBS에서 똑같은 내용을 한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책으로, 또 다른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영상으로 보여주고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했는지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당연히 예상되시죠? 이 영상
영상은 시각 자극이 워낙 커서 이 만든 사람이 이 내용을 재구성한 그 자료에 편향된 정보를 얻는 경향이 큰 거예요. 반면에 문자로 제공된 정보는 아이들이 머릿속에서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게 또다시 해마에 저장이 되는데, 영상은 제공된 그 자료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 과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영상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의 수준, 그리고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어휘의 수준이 과연 아이들의 문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어린이 관련 컨텐츠거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 콘텐츠 그 이상을 좀 탐색하겠지만요. 어쨌든 이 영상 속 어휘의 수준 살펴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가 사용하는 그 어휘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더 낮은 수준의 어휘를 제공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우리 아이들 알파 세대잖아요. 태어남과 동시에 스마트폰을 쥐게 된 세대. 디지털 미디어와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세대. 지금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더욱더 중재자가 되셔야 돼요. 아이들의 미디어 중독에 부모님의 양육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 정말 많은데요. 결론은 중재 역할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미디어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 자, 아이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예를 들어 뭐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서 스마트폰을 막 계속 만지고 있는 것, 또는 부모님 몰래 오픈 채팅방에 막 가입돼 있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모님 권위가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 권위가 있으려면 이전에 절대적인 원칙이 있으셔야 되겠죠.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명확한 선.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영상 노출에 관한 뭔가 절대적인 원칙이 없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정하셔야 돼요. 그래, 오늘은 기분이다. 야, 오늘은 불금이잖아. 이러면서 어떤 날은 막 허락하고 또 어떤 날은 뭐 강하게 안 된다 했다가 이렇게 일관성을 잃게 되면 권위도 잃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문해력이 길러지는 가장 기본은 환경이에요. 아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가, 아니면 양질의 어휘, 양서에 노출되어 있는가,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자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미 우리 아이는 좀 틀렸어요. 10분 내에 영상도 길어가지고 쇼츠만 봐요. 하는 아이들도 어른보다 훨씬 더 잘 바뀌어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뇌는 말랑말랑한 상태여서 어떤 형태로든 잘 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어릴수록. 그런데 지금 이미 영상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아니면 시대가 이런데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냥 놔둬버리면, 아니 아이가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유연해요. 그러니까 환경 만들어주시면 돼요. 인간이 글을 읽고 내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를 이해하고, 2차적으로는 듣는 상대를 이해하고, 3차적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가 다채로운 어휘를 재료로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도록 무분별한 영상 노출에는 좀 중재자로, 다양한 어휘 노출에는 최고의 조력자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